20억, 30억이 실제로 저희 순위처 중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의 약국은 절대 안 망해. 무조건 이건 되는 자리야. 단순히 보이는 조제료랑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권리금이 3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어디셔널한 안 보이는 권력이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킨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기맘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 정의는 임차권 양도죠. 임차권을 양도하는 데 대한 대가고 세법적으로는 영업권이고 A라는 원래 정상적인 영업이 운영되는 어떤 점포나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내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겠다. 근데 인수를 받는데 이 받는 어떤 무형의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 여기서 분명히 영업이 발생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했던 엄청난 노력과 행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가 뭔가 있지 않냐. 단골이 영업권, 인테리어, 장비, 이게 시설 관리, 그다음에 목, 이게 바닥 관리. 좋은 자리를 잡아놓으면 잡아놓은 것만으로도 1, 2억이 생긴다. 그건 바닥 관리. 근데 약국에서는 밸류 자체가 병원 밑에 또는 뭐 근처에 좋은 입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 관리가 있는 편이고 그 바닥 관리가 한 50% 되는 것 같죠? 그쵸. 바닥 관리가 가장 크죠. 약국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약사님들이 뭐 영업을 잘하고 막 매각을 잘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위치가 너무 눈에 띄고 아니면 그 위치가 병원 밑에 바로 있어서 아니면 병원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방전을 들고 간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측정이 참 애매한 이유는 이거 자체가 무형의 자산이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한 경향이 있는 어떤 자산이죠. 일단 영업권이라는 거를 폐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폐계적으로 영업권이라는 거는 웃돈 준 거죠. 그쵸. 자, 웃돈 준 거예요. 프리미엄이죠. 웃돈이라는 거는 원래 이 회사에 장부 가치가 있으면 장부 가치보다 더 준 거예요. 근데 약국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인테리어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재고는 또 따로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재고는 따로고 시설 가치 거의 없다고 봐도 뭐 흔히들 5년에서 이제 8년차 사이, 뭐 5년에서 9년차 사이에 양도하는데 인테리어 다 삼각됐고 뭐 ATC 다 삼각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건보합 할 때 그 권리금의 의미는 다 영업권이거든요. 회계적으로도 영업권, 웃돈이에요. 그럼 그 웃돈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닥 권리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약국별로 약사님들 이제 운영 되게 잘하셔가지고 단골 손님들 많은 약사님들 계시긴 하지만 단골, 시설, 목 중에 목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의약분업 이래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서 처방의 개수 아니면 여기에 왜 매출이 발생하냐 봤을 때 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일매가 잘 나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영업이익이 결정되죠.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서 결정된 거지 이게 어떤 대단한 뭐 법칙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공급자 수요자가 그냥 만나서 그 가격이 그냥 적점이 형성된 것 뿐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 방법은 있는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전제해보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공인회계사들이 밸류에이션을 하죠. 밸류에이션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약국 권리금은 비상장 주식 중에서 DCF에 그나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과거 매출을 땡겨오는 DCF법이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있는 매출의 미래에도 똑같이 반영될 거다라는 가정이에요. 그게 조제료죠. 조제료라는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씩 앞으로 무한히 벌 것이다. 그러면 올해도 2천, 내년에도 2천, 10년 뒤에도 2천, 100년 뒤에도 2천. 그렇게 나누면 올해 2천만 원이랑 100년 후 2천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100년 후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100년 후에 되는 2천만 원을 특정 이자율로 나눈 거가 현재 가치인데 30이라는 배수가 나왔다. 조제료의 30이라는 배수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자율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33%로 본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너무 다를 수는 있어요. 너무 다르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수요 공급에 형성되는 게 현실이라서 약국이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있다, 뭐 서울에 있다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도 있고 그 배수가 우리가 아무리 그 퍼센테이지로 추정을 한다 해도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고 흔히 자영업에서는 보통은 1년치 정도 1년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국 자체는 일반 자영업에 비해서 솔직히 수익이 변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안 나가고 병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변동성의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완전 쪽팔리잖아요. 이 변동성의 수준이 약국하고 일반 자영업자의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카페를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1년치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유행이 지나가든 뭐 어떡하든 이 자리에서. 근데 약국은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에요.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3년치는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억, 30억이 실제로 저희 순처 중에 있어요. 저는 그 정도 권리금은 흔히 지방에 있는 문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방 토박이로 사시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의 약국은 절대 안 나와. 무조건 이건 되는 자리야.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30억이 나온다고 해도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면 36억이 나와야 하잖아요. 한 달에 1억 버는 약국이 있죠. 있죠. 근데 서울이면 36억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못하죠. 제 생각에는 30억 되는 약국은 특징이 단순 조재료나 순이익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0억의 규모들은 대부분 문전이에요. 문전은 매입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약의 매입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이란 뜻은 특정 도매상이나 특정 제약사한테 되게 권력이 있어요. 이 도매상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매출의 뭐 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조그마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다 줄 수 있죠. 단순히 보이는 조제료랑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권리금이 30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어디셔널한 안 보이는 권력이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신 20, 30대 약사님들이 뭐 권리금 10억, 15억 주고 들어가는 문전이 제법 있는 거를 보고 그분들께서 얼마나 이 서울 수도권이나 뭐 이런 전쟁터를 많이 알아보셨겠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형성된 권리금 대비 이런 아직 권리금에 반영되지 않은 무형의 가치가 많이 숨어 있는 걸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것도 있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이 약이 매입이 1년에 한 300억쯤 되면요. 어쨌든 돈이 도는 게 한 달에 뭐 20억 이상이 돌아요. 이 20억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돈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돈을 굴리는 유동성이 최소 못해도 20억 이상이면 이걸 잘 굴리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실 약사님 마음먹으면 그 유동성으로 다른 추가 대출을 해서 뭐 건물을 더 사거나 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0억짜리를 하시는 분은 인생을 건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잘 형성되면 그분은 어느 세월 지나면 약국을 한 10개쯤 한 느낌의 자본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관리하는 약사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뒤에서 하시는 일은 자본을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잘 투자해서 실제 이 굴리는 자금을 은행처럼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굴리냐 이게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받는 약사님도 이걸 왜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 좋고 주시는 약사님도 주기 싫잖아요. 근데 응당 주는 게 맞을 수 있겠구나. 나름 학문적인 근거가 있구나. 번보합이라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냥 지금 투자했을 때 권리금, 보증금 합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증금 합쳐서 예를 들어 3억이었다 치면 그거 대비 뭐 1,000만 원 나오면 수익률이 몇 %다.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요. 개국을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먼저 머릿속에 있으시고 그거랑 번보합이 맞는 걸 찾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권리금 일종의 보증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양도하시는 분은 보증금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 그렇다고 살 때는 보증금이 포함해서 권리금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권리금 관련된 얘기는 약간 약국 양수도로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발생하는 그 이슈들, 권리금 관련돼서 그걸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신고하는 게 다 맞다.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내 과표가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한 1억 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권리금 건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초부터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약사님 안 받아들이면 전 다른 약사님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억 2,700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무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많으세요? 매수인 측에서 세금 신고를 전부 다 하자고 한다. 권리금 얼마로 하는 게 좋냐. 만약에 내가 세금 신고 3억 했을 때 어느 정도 종소세가 나올 수 있냐. 기존에 약국을 하고 계셨으니까 기존 약국 했을 때 소득과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에 따른 기타 소득 이게 얹어졌을 때 얼만큼 종합소득세가 더 나올 거냐. 이걸 먼저 추정해 주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금액이 3억을 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얹어졌다고 가정하죠. 그럼 상대방한테 얼마를 요구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질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해 봤을 때 그래서 얼만데 라는 공식을 조금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세율도 있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똑같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와 당년도의 세금 계산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기대하시는 것 같은 공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했고요. 매도자 측을 자문을 할 때는 저희가 세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정을 그래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매수자의 경우에는 정부 비대칭 때문에 저희가 수임하고 있지 않은 매도자 약국의 세율과 납세 환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조재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조재료가 1,0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세율 한 2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에 30% 정도. 조재료가 뭐 1,500 이상이다, 1,500에서 3,000 사이다 그러면 그래도 한 30에서 40% 하는 것 같고 조재료가 3,000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뭐 45%까지도 건보료까지 하면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매도자가 내년 6월에 또는 5월에 종소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납부 세액이 권리금 잔금일에 2월 10일 날 내야 되는 권리금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권리금 원천징수 세액이 신고 권리금의 8.8%를 내시게 되는데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세법에는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컨센서스상 한 70%는 양수인들께서 내고 계시다라는 점. 요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저희가 좀 영상에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이라 보고 매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우리 약국은 3억짜리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3억짜리인데 원천세가 8.8%를 떼야 돼요. 원래는 제가 내야 되죠. 8.8%니까 한 2,700만 좀 되나요? 그 정도를 내고 이분한테 3억에서 2,700만 원을 빼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약국 시장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내는 세금 그 원천세에 대해서 매도인이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세금 모르겠어요. 무조건 최소 3억은 받아야 돼요. 아까 2,700만 원 매수인 내세요. 어쨌든 지금 3억 2,700에 권리 계약을 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 이 약사님 안 받아들이면 전 다른 약사님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억 2,700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그럼 3억 2,700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종소세 기준으로 볼 때 제 과세 표준이 한 1억 8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3억의 40%인 1억 2천이 더 얹어져서 제 소득이 3억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분 1.2억에 대해서 이것저것 합치면은 그래도 한 44%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억 곱하기 44% 하면요 거의 5,300만 원 나올 거거든요. 앞서 원천징수로 내준 세금은 2,6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뺀다고 쳐도 2,600의 증분 정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2,6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 부담할 여력이 있으세요? 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에서 만약에 2,600만 원 더 냈다고 쳐요. 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전부 다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을 여기서 지불하게 되는 거고 거의. 저는 캐시 기준으로 3억을 그냥 받게 되는 거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냥 권리금 다 신고할 거면 3억 5천, 신고 안 할 거면 3억 이 얘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신고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무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신고하는 게 다 맞다. 세무조사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재산 취득에 있어서 자산 증빙이 좀 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권리금 한 5억 미만은 아직도 전액 신고하는 비율이 좀 낮죠.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권리금 건에 대해서는 특히 25년도 초부터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저희 보증금 12억 약사님 전액 신고하셨고 보증금 20억 약사님 전액 신고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5, 6년대로 다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1단계로 아까 원천세를 2,700만 원 전가했어요. 그다음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전가했다고 칠게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건보료가 있어요. 건보료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인지하면 건보공단이 그 다음 연도에 부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1억 8천밖에 안 되는 과세 표준이었는데 갑자기 3억으로 늘었죠. 그럼 3억이 는 거에 대한 건강보험료 증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1억 2천의 소득이 더 늘어났는데 1억 2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증가하는 거를 내라 마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종소세까지는 네. 부담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양수인이 네. 건보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아직 사실 많이 못 왜냐면 봤어요. 건보는 2년 12월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26년 1월 달에 양도한 약국에 대한 권리금 소득에 대한 건보료 징부는 27년 12월 거의 1년 11개월 있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양수받은 약사님한테 건보료 나왔는데 이거 내달라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제가 1억 2천의 증분이 생겼어요, 소득이. 권리금은 3억이지만 실제 기타 소득은 40%만 원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
만 신고됐는데 1억 2천에 대해서 뭐 한 8%라고 뭐 쳐볼게요. 이래저래 하면은 그러면 이리저리 한 1,100만 원 정도. 저는 사실 1,100만 원이 나중에 더 나올 폭탄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약살 강의할 때도 맨날 결론을 지어드리거든요. 신고 금액 기준으로 원천세 8.8%를 다음 달 10일 날 내셔야 된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5월 또는 6월에 종소세로 추가로 작게는 0%에서 많게는 8%까지 추가로 종소세를 내실 수 있다. 근데 0%에서 8%는 양도인의 기존 과세 표준, 즉 양도인의 세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세율이 15%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환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도인께서. 그래서 보통은 20%에서 한 45%, 많게는 49.5%까지 되는데 만약에 49.5%라고 하면 49.5% 곱하기 40%를 곱하면 거의 한 19% 되거든요. 많게는 19%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12% 부담하시는 것 같아요. 못해도 한 6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6천 정도 전가하면 매도인 입장에 순수 캐시 기준으로 3억이 캐시인이 되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한 3억 6천 정도 내면 이분한테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약국을 샀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약사님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과표가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한 1억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과표가 엄청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약국과 관련 없는 것 때문에 소득 구간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약사님이 다 내라고 하는 게 맞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오묘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로지컬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이유가 그렇죠. 정보 비대칭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양수약사님 입장에서도 매입할 기회가 나한테만 희소하게 왔다는 특성 때문에 이 거래를 끌고 가는 면이 있고 양도약사님 입장에서도 우리 약국이 활성시장에 내놓았을 때에 3억이나 4억이라는 이 가치를 다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도 있고 어딘가 지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드릴 수도 없고 사실 어쩌면은 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사례만 하나 들어드리면은 양수약사님이 그해 2월 달에 약국을 판 거예요. 권리금 소득이 이미 한 1억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좀 좋은 물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수약사님 입장에서는 내년 6월에 세금 많이 내야 될 폭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세금을 줄여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 양도약사님 모를 수도 있죠. 그쵸. 이런 되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 협상에서 신고액이 마지막 협상 아이템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수인이 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을이 주장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세금 신고를 더 많이 할 테니 아니면 적게 할 테니 뭐 이런 걸로 권리금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겠다. 이 권리금은 꼭 받으셔야겠다고 하니 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도 좀 더 신고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합리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양수도 거래에서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중개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 약사님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들 중에 이제 양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상담 주시면 네. 저희가 그 조건이나 디테일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 양수님이나 아니 양도인 약사님이들 누가 됐든 그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방안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 권리를 인수받을 때 비용 처리를 하냐 마냐의 포인트는 양도하는 약사님이 시설 투자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가 포인트일 거예요. 한 3년쯤 지나면 10% 20%밖에 안 남아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재고를 세셨으면 그날 밤에 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걸 꼭 쓰셔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5년의 비용을 한가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림왕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리금에 관련돼서 양수도에 세부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만든 지 뭐 한 6개월 만에 양수도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테리어도 했을 거고 뭐 ATC도 있고 각종 장비가 있을 수 있죠. 하다못해 PC도 그쵸. 아직 살아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양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일단 생각해보면 시설이 뭐 6개월밖에 안 됐다면 많이 되지 않아서 그 장부가액을 양수인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장부가액이 얼만큼 상각됐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모든 우리 구축물이나 아니면 기품
아니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정률법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은 일반적으로 뭐 가속상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잔존가액에 대해서 매년 몇 %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품각 같은 경우는 0.451인가 이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으면 그 첫 해년도에 450원 거의 450원 미리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450원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550원이 남았는데 그 550원 남은 거에 대해서 또 0.451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엄청 크게 많이 생각했다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그 다음에 좀 덜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정액법에 비해서 많이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양수도에서 시설 권리를 인수받을 때 비용 처리를 하냐 마냐의 포인트는 양도하는 약사님이 시설 투자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가 포인트일 거예요. 그러면 한 3년쯤 지나면 10% 20%밖에 안 남아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5년쯤 지난 약국을 양수도 하셨다. 사실상 시설 권리로 뭔가 계약서에 쓸만한 건 없어요. 사실 없다고 없어요. 봐야 돼요. 왜냐면 세법상 장부 가치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고 심지어 정액법을 선택했다 해도 5년 지나면 빵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이슈는 양수도에서 시설과 관련된 얘기를 양도약사님하고 양수약사님이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포인트가 있다면 사실은 뭐 한 2년 미만인 약국을 인수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오래된 약국인데 최근에 ATC를 샀어요. 최근에 인테리어 리뉴얼 한번 했어요. 이런 약국이면 또 장부가액이 남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잘 없죠. 설립 후 3년 이내인 약국을 양수받을 때는 별도로 시설을 잡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랑 뭐 인테리어나 뭐 ATC 같은 주요 시설들도 구입한 지 뭐 3년 이내에 것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어차피 권리금에는 다 포괄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있어요. 것이고 그 이제, 안에서 어떻게 놔주냐의 문제. 맞아요. 양수약사님 입장에서 따로 장부를 잡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챙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양수약사님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양도약사님은 어차피 권리금이란 전체 금액 결정된 것만 가지고 떠나는 거고 나름 시설 권리라고 장부가액이 남아있으면 그걸 받아서 권리금으로 5년 동안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빠른 속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약사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정말 한 3개월밖에 안 된 약국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약국장님이 인테리어를 한 5천 썼고 ATC를 2천 썼대요. 그럼 사실은 3개월밖에 안 됐으면 그 7천만 원이 거의 다 살아있다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재고를 약사님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양수도가 일어나는 마지막 영업날에 밤을 새서 세죠. 목록을 일단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제 재고 실사를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제 셔터 못 내리고 그때부터 밤새 세는 거죠. 보통 셀 때 수량도 당연히 세야 되겠지만 매입원가가 얼마인지까지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 정확하다면 재고 실사니까 유통기한까지 기입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까 그 목록을 준비한 다음에 서로가 금액적 합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입원가가 아까 전에 PQ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걸로 하면 되고 가격 마스터가 있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되고 전문약 빼고 나머지 금액을 총액을 분류해야 됩니다. 전문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고 전문약 외에 나머지는 부가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부가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보자면 전문약은 조제 용역에 포함된 용역이고 나머지는 조제 용역과 상관없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제 용역에 포함된 건 면세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근데 나머지 약들은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약사님은 그때 양도하는 시점에 이미 환급 받았거나 폐업할 때 최종적으로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다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약에 대해서는 총액을 주는 게 맞지만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약에 대해서 나누기 1.1을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약을 세는 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셨어요? 혹은 부가세를 빼고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오기보다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합리적인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양도인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약사님께서 난 모르겠고 그냥 일단 매입한 금액으로 다 줘. 이런 케이스도 저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많이 봤고 봤죠. 부가세법 상으로 그냥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재고라고 봤을 때는 뭐 원칙은 사실, 원칙은 당연히 빼는 게 맞아요. 빼는 게 맞고, 왜냐면 넣었다 뺐다 해도 어쨌든 재고를 사서 넣는 게 약국 입장에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렇게 똑똑하신 약사님들 제가 봤던 사례는 1.1 안 나누기로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최대한 반품을 치시더라고요. 반품을 쳐버린다면 본인이 양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매입을 해서 생계산사를 받으면 양수약사님은 새로 주문하면 또 새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계약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반품을 최대한 치시더라고요. 그게 명확한 결제 잔액인지 아닌지 일단 맞춰봐야겠죠. 그게 채무에 대한 인수기 때문에 채무 금액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 약사님께서 각 그 도매상들이랑 제약사 쭉 다 뽑아가지고 확인서를 줄 거예요. 이거를 모아놓으셨다가 뭐 사진이든 메일이든 팩스든 해가지고 한 번에 양수 약사님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결제 잔액이 크다 작다가 사실 뭐 양수인 입장에서 큰 손실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제 잔액이 만약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회전을 많이 돌린 거야. 지금 현재 3개월치까지 밀려인 거예요. 결제를 한 거에 대해서 1.8%랑 카드 포인트는 양도 약사님이 이미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1.8%라는 그 혜택을 하나도 먹지 못한 그쵸.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양수인이. 그러면 사실 1.8%가 진짜 크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0.6%라서 1년 기준으로 보면 7.2%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7.2%라는 나의 기회 손실인데 기회 손실을 잃어버린 거니까. 사정기일이 너무 길어서 잔고가 큰 거는 1.8% 부분 날리는 거니까 좀 아까운데 저는 그냥 그런 이슈 없이 실제로 월 결제액이 커가지고 잔고를 깔아주는 도매상이 많아서 그래서 잔고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설명드리긴 해요. 왜냐면 1번은 어쨌든 약국을 매입하실 때 권리금 등등 해가지고 대출 받으실 텐데 결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왜냐면 배수하신 재고 금액에서 잔고를 빼고 주실 거잖아요. 그럼 잔고가 높을수록 당장 써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1번 유리하고, 두 번째도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나 카드 포인트 모으면 꽤 클 거예요. 그죠. 만약에 1억이면은 뭐 이래저래 합쳐서 막 4%가 됐다, 400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양수약사님이 취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너무 크다는 거를 너무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나달이나 유통기한 임박은 어떻게 협상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는 협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 거대하게 많으면 이 약사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양도 약사님 이거는 이건 안 가져갈게요. 뺍시다. 유통기한 임박 이것도 좀 심하지 않으세요? 이게 반품도 안 되는데. 반품 안 되는 유통기한 임박은 사실 약을 했을 때 양수 약사님이 사전에 좀 미리 파악을 해놓으셔가지고 약 리스트만 받아가지고 요 약들은 내가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얘는 빼주면 안 되냐? 라고 그날 밤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사례가 발생해요. 왜냐면 양도 약사님도 이게 얼마 남은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모르고 있고 나달이 몇 개 남은지 이것도 잘 모르다가 딱 그때 세는 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거야.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고에 대한 수불부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양수 약사님은 재고 수불부를 세무 대리인한테 주시면 그걸 이제 기초가액으로 저희가 잡아서 이 약국은 이 재고로 시작했다 이러면서 비용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 약사님이 약국 파시려면 그래도 한 2, 3주는 쓸 거니까 2, 3주 안에 장부도 확인하시고 반품 안 되는 약들도 쭉 리스트업 해보시고 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긴 하죠, 저희는. 재고를 세셨으면 그날 밤에 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걸 꼭 쓰셔야 되고, 그 계약서에는 신고할 권리금 금액과 그리고 재고 금액, 이번에 세신 금액과 만약에 그 중에서 반품 안 되고 유통기한 안 남은 것들, 그래서 안 받기로 협의한 금액들은 당연히 빼고 적으셔야겠죠. 그리고 잔고 금액과 뭐 만약에 또 있다면은 그 시설 권리에 대한 시설 장치들에 대한 장부가액까지 다 적어가지고 서로 도장 찍어서 주고 받으셔야 나중에 양수약사님이 이거 가지고 기초 잡고 권리금 잡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 대리인들은 어쨌든 약사님이 그 계약한 계약서와 포괄 양수도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기초가액들, 시설이든 재고든 그 가액과 재고 수불부 리스트, 그걸 기초로 용처를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향후 5년의 비용을 한가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그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나중에 사인하더라도 금액 정도는 잘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나중에 비용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포괄 양수도나 양수도가 발생할 때 생기는 노무와 관련된 세무 이슈, 이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